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 원도현입니다. 저희 시사토론에서는 2주 전에 쌀값 폭락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대안들이 나왔습니다만 그중에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안 중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해서 농민단체 측에서는 우리 식량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또 다른 투기를 일으키는 그런 일이다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전라북도에서도 역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농림부도 아직까지는 좀 고민스러운 상황인데 당정협의회에서는 이 문제가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될 경우에 예상되는 과정, 파장과 부작용들을 짚어보고 그 대안과 앞으로 식량주권을 어떻게 지켜나갈지에 대해서 토론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호근 전라북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진두 전라북도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예. 이효신 전국 쌀 생산자 협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송춘호 전북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우선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해서 저희가 그 의미와 배경을 좀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뭐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쌀 공급 과다 이런 문제를 막고 그 장기적으로 쌀값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의미를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 먼저 이효신 회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부 여당이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그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면 쌀값이 안정되는지 이게 궁금한데요.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정청이 지금 그 쌀값 폭락으로 인해서 농촌이 어려우니까 예. 쌀 생산 면적을 줄이고 쌀 수급 안정 대책 차원에서 예.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자 이런 안을 내놓았습니다. 사실 농업진흥지역으로 해제되면은 농민들이 토지 수익을 많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예. 그 비농민이 사실은 혜택을 보게 되고요. 예. 또 땅값은 아마 해제되는과 동시에 아마 두세 배 정도 땅값이 오르게 될 겁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은 수년 동안 정부가 돈을 들여서 사실은 절대 농지를 보호해 왔는데 그것을 일거에 없애는 것이고 우리 생산 기반을 없애는 것이고 또 우리가 통일을 대비해서 사실 농지를 보호를 해왔는데 그렇죠. 이 통일을 대비하지도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쌀값 폭락 원인이 사실은 정부가 과잉 생산과 예를 들면 소비 감소를 이렇게 보면서 생산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농지를 없애겠다 지금 이런 방안인데요. 예. 사실은 쌀값 폭락의 주 원인은 지금 41만 톤에 달하는 저가 수입쌀을 지금 해년마다 의무 수입하고 있잖아요. 그중에서 또 12만 톤 정도를 밥쌀용 수입을 들어오면서 사실은 재고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쌀값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마치 쌀값 폭락 원인이 생산량이 많은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면적을 줄여야 된다. 이런 발상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대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설령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한다 할지라도 그 영향이 쌀값이 회복되고 안정되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예. 또 농지가 사실은 임대 비율이 60%입니다. 농민들이 소유한 비농민이 소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농민들의 이 농업진흥지역 해제되면 땅값이 오를 것이고 그러면 농민들이 임대료로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쌀 생산비 부담도 농민이 커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쌀 수급 안정 대책 차원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라는 것은 농민의 부담만 늘어나고 농촌지역을 땅 투기자로 만들고 농민들은 농촌에서 떠나라.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정부 전체 의견이라기보다는 이제 일각에서 나오는 게 농민분은 일단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정부가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쌀값 안정과 큰 관련이 없는 정책인데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걱정이시고요. 이호근 의원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도의회에서도 반대 기자회견까지 하시면서 일단 의견을 확실히 내셨는데요. 그 상황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그러겠습니다. 새누리당에서 그 김광인 전 처장께서 21일 날 새누리당과 그 당정 협의를 하면서 현재 농지를 가지고 쌀을 계속 생산하는 것은 농민들에도 유리하지 않다고 이렇게 진단을 하고 예. 그 농업진흥지역 중에서 희망을 하는 분들을 받아서 점진적으로 그린벨트 해제하듯이 하겠다라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21일 날 발언한 후로 22일 날
이런 이제 기사가 뜨게 됩니다. 시골 땅의 절대 농지 해제된다면 인생 로또, 절대 농지 해제에 따른 상승하는 가치 투자. 벌써 앞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효신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단 하루 만에 이게 투기장으로 변모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의장께서 대단히 졸속한 정책이고 더더구나 우리 전라북도 입장에는 농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좀 알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 심각성을 갖다가 알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됐고요. 예. 또 이런 새누리당의 이런 정책들 또 정부의 이런 정책들이 당사자들하고 사실은 그닥 협의하거나 이런 부분을 잘 안 씁니다. 이렇게 우선 툭 던져놓고 그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정책들이 계속하면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돼요. 더더군다나 이번 문제는 국민 주권의 문제가 달려있거든요. 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취하하거나 해결하지 않으면 아마 이 문제는 전라북도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저항할 것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도에서도 일단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은 나오긴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겠습니까? 예, 이제 유호근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지난 9월 21일 날 총리 공관에서 이제 당정청 고위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회에서 요즘 계속되는 그 쌀이 이제 풍작이 들고 소비가 둔화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쌀값이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제 그 농업진흥 지역을 좀 해제하는 것을 이렇게 검토하는 그 의견이 나왔고 그 뒤에 이제 언론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서 김재수 이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께서는 농업진흥 지역은 그동안 정부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보존해온 땅이다. 예.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통일을 대비해서도 이렇게 보존이 또 돼야 하고 또 농지는 이렇게 한번 타용도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은 복구가 다시 환원이 어렵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도 그 농업진흥 지역 해제 문제는 좀 보수적, 제한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갖고 신중론을 이렇게 보였거든요. 근데 아직 우리 전라북도에 무슨 이렇게 농식품부로부터 이렇게 공문 시달은 안 되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입장은 농림부와 같이 그런 밸런스를 취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농업진흥 지역 해제 문제는 신중한 입장을 이렇게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일단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입장을 좀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근데 송춘호 교수님, 오늘 이제 근데 그동안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사실은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 그동안도 조금씩 정부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해왔는데 아직도 지금 뭐 조금 계속 해가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정부가 이런 정책을 전면적으로 들고 나온 이유가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고 보십니까? 농업진흥지역 해제 문제는 정부의 최종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예, 아직은요. 농림수산식품부 같은 경우는 명확히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기획재정부의 아닙니다. 근데 왜 정부가 이러한 안을 내놨을까 하는 배경을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농지가 작년도 기준으로 169만 헥타입니다. 그중에서 48%에 해당되는 곳이 농업진흥지역이고요. 모든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일반인들은 이 농업진흥지역이라는 용어보다는 절대농지라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75년부터 관리해오던 것인데 92년도에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에도 약 10만 헥타 정도의 농지가 감소가 되었고 절대농지도 약 10만 헥타 정도가 줄었습니다. 근데 정부가 예상했을 때는 이 정도 감소가 되어지면 쌀 소비량도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좀 감소될 거다 예측을 했었는데 농지의 감소율은 0.7% 연평균이에요. 쌀 소비량은 지난 10년 동안 2%가 감소되셨습니다. 차이가 상당히 큰 올해만도 6월 달에 8만 7천 헥타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가 되었고요. 내년 2월 때까지 1만 5천 헥타를 다시 더 해제를 한답니다. 근데 정부 측으로 봤을 때는 이걸 합치면 지난 10년 동안 평균적으로 봤을 때 쌀 소비량 감소폭하고 농지 감소폭이 비슷해질 것이다. 이러한 계산하에서 정책이 나온 배경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정부에서는 쌀 소비량에 맞춰서 좀 더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그러나 또 그렇지 않다는 건데, 저희가 일단 전체 농업진흥지역 해제의 배경과 의미는 짚어봤습니다. 이제 만약에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될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조금 자세히 짚어보고 싶은데, 먼저 박진우 과장님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한번 농지를 해제하면 예. 다시는 못 돌아온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이게 그만큼 이제 농지는 사실 그 가치를 잃어버린다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예. 어떻게 이 문제를 보시는지요? 자,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그 식량 안보 차원에서 1992년 12월에 이제 이렇게 처음 지정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표를 보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5년엔 이전에는 75년 이후에는 절대 그 상대 농지 그 개념을 가지고 지정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92년도에는 이제 권역 단위로 갖고 이제 진흥지역으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그런 제도를 이렇게 개편을 했고요. 그 진흥지역 지정 후에 정부에서는 35조 2,683억 원을 이렇게 투자를 해서 경지정리, 시설 확충 등으로 집단 우량화된 우량농지를 이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제 시 이렇게 해제 시 이렇게 부작용과 이렇게 파장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농지는 이렇게 한번 타용도로 이렇게 그 전용이 되면 농지로 이렇게 환원하기 어려운 이렇게 특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 지금 저희들이 그 기상재해, 병충해 이런 것이 없어서 기상 여건이 좋아가지고 지금 쌀 재고량이 이렇게 많다고 해가지고 그 쌀정 안정화를 위해서 단기 그 카드로 해가지고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우리나라 지금 식량 자급률이 15년 작년 기준으로 갖고 23.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5년 목표치인 30%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미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가지고 우량농지를 부분별하게 이렇게 개발하면은 그 곡물 자급률 하락에 많은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지구 온난화 등 그 기상 이변 및 앞으로 이렇게 통일에 이렇게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식량은 이렇게 국가 안보 차원에서 좀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고 그래서 농지 보존이 이렇게 절실히 요구가 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나 축소 문제는 신중에 신중을 이렇게 기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논이 그냥 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라북도의 이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들 모두에게 그러나 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약간의 쌀값 상승이 있다 하더라도 쌀의 재고량도 부족하고 또 장기적으로 농지를 이렇게 함부로 바꾸는 건 정말 해서는 안 들리다 이런 이제 입장인데 내부 모든 이제 공이 그런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조금 짚어보았으면 좋겠는 것이 이효신 회장님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하시면서 난개발 그리고 투기 이런 문제도 걱정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우리나라가 지금 신곡 수유량이 1년에 한 400만 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한 80만 헥타 정도는 사실 농지가 절대 농지가 유지돼야 되는데 정부가 이걸 갖다가 지금 해제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식량 안보 차원에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고요. 벌써부터 지금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땅값이 지금 오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것은 수급 안정보다는 땅값을 상승시키는 투기장으로 만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왜 그러냐면 지금 이 해제 지역이 벼농사를 짓는 지역이 해제되는 게 아니라 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개발 가능한 중심으로 해서 그린벨트나 이런 데에 좀 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쌀 생산 감소에도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대도시 근거리에는 그 비농민 토지 소유가 사실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투기 목적으로 사놨던 대도시 근교의 땅값을 오르게 하는 그런 역할만 하는 거 아닌가. 지금 작년에 그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제 말 실수라고 번복을 했지만은 10만 헥타를 갖다가 택지로 개발해서 공급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취소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농지를 갖다가 땅 투기장으로 만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땅값 상승이 되면은 비농민 농지 소유가 사실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농지 임대 비율이 늘어나게 돼요. 지금 농지 임대 비율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60%를 하겠는데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농민들이 임대료도 또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농민들이 쌀 생산비도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2중고, 3중고가 겪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농업진흥지역 문제가 일시적인 그 대책이 아니지만은 지속적으로 이 정부가 농지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는 게 저희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요. 국가가 농지를 보호하고 국가가
그런 책임이 있는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그동안에 경기 정리도 하고 개발 보호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토지 공개를 도입해 가지고 농지를 보호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그렇군요.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호근 의원님, 뭐 이렇게 비슷한 입장이시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절대농지에서 이게 바뀌게 될 경우에 농민들은 결국 농토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같은 농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죠. 지금 현재 이런 정책이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득불 쫓겨날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농민이 힘들어지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국민 전체가 다 사실은 힘들어지게 됩니다. 예. 영농민은 지금 해마다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힘듭니다. 겨우겨우 지금 맞춰가고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 조별을 수확할 때쯤 가격이 낮아가지고 실제 추수했던 가격을 더 떨어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농가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다 엎친 데 덮인 격으로 농지 해제한다고 그러니 농민들은 한숨만 있죠.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 그 쌀값 안정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재고하는 부분을 생산량을 줄여서 이걸 해결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쌀값을 낮춰서 또 농지 그 농지를 없애가지고 생산량을 줄여 놓으면 지금 당장은 좋겠죠. 예. 정부 입장에서. 그러나 시간이 지나게 되면 지속적으로 국민 먹거리는 어디서 나오냐 이런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진부한 얘기 같습니다만 이런 예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전쟁이 극단적으로 전쟁이 났어요. 그러면 돈이 있고 이렇게 한 분들은 비싼 폐물이라든가 돈을 가지고 가겠죠. 예. 그 농부들은 식량을 가지고 쌀을 지고 갈 거란 말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부자가 배가 고프니까 농가한테 쌀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못 주겠다. 예. 저 2배 쳐주겠다. 못 주겠다. 근데 배고프니까 3배, 4배 지가 올릴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결국 이제 농가가 그걸 못 줍니다. 결국 부자는 아사 직전이 됐을 때는 내 걸 다 줄 테니까 제발 먹을 것은 다오. 이랬을 때, 우리가 그런 과거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식량은 단순하게 뭐 지금 보는 것은 적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건 주권이기도 하고 또 국가를 존립한 이유도 되기 때문에 절대농지 해제 이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졸속한 정책이기 때문에 이건 빨리 좀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예. 파장을 더 줄일 수 있는 길하고 있고 이렇게 절대농지 해제하는 것이 쌀 수급 대책에서 대안이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 빌어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실감나는 사례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쟁만이 아니라 우리가 요즘에 뭐 지진도 있고 여러 가지 재난도 있어서 그런 위기가 언제 올지 모르겠다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농민들이 농지에서 밀려나게 됐을 경우에 이게 단순히 농업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불안 요소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도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송춘 교수님, 예. 근데 막상 현장에 가보면 이해가 좀 다르다는 거죠. 예. 약간 이제 우리 이호심 회장께서도 걱정하셨습니다만 농지의 주인들, 농사 짓지 않는 분들이죠. 이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이 농업진흥지가 해제되면 땅값이 상승하니까 환영하고 예. 농민들은 이제 대책 없이 밀려나게 된 상황이 되고 이런 갈등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건데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 우량농지를 관리해서 관리 지정해서 이 법률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책이 아닙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농지 면적이 190배가 많은데요. 미국에서도 가족농을 보호하고 우량농지를 보호한 법률을 주정부 차원에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요. 일본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보호 구역을 명확히 지정해서 식량 자급률 얼마만큼 끌어올릴 것인가 목표에 맞춰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농가가 다니면서 볼 때면 토지를 가지고 있는 농민 입장에서 볼 때는 농지 상승에 대한 희망이 다시 있을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농민들이 이 해지 부분을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자신들의 재산탄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산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도시가구 비교했을 때 2006년도에는 도시가구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 때요. 우리 농가 소득이 78만 2천 원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농산물 가격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이게 64만 4천 원입니다. 이렇게 차이 나거든요. 예. 근데 이러한 바로 여기에 절대농지 부분을 절대로 보호하면서 농가의 농업소득 부분을 보호해야 된다는 명확한 이론적 근거가 있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 부분을 해제시킨다면 농가 입장에서는 땅값 상승 부분에 대한 이익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농사를 안 짓는 것이 차라리 이익이 될 수가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량이란 것은 우리 식량 안보, 주권이라는 차원에서 엄격히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지금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뭔가 보호를 해주고 그 보상을 해주는 정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아까 이효신 회장님 서두에 말씀하시면서 밭작물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쌀농사 지역이 아니라 밭작물 지역이 주로 될 거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그 밭작물 지역에 이 생산이 떨어지게 되면 또 전체적인 생산 자금률은 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정부가 지금 그 논 생산 면적을 줄이고 예. 그 진흥 지역으로 일부 농지를 축소하고 예. 또 논에다가는 지금 뭐 생산 조정을 통해서 예. 쌀 이외에 외에 다른? 타작물을 심도록 이제 하겠다 이런 건데요. 이 농업에 대한 기본적 상식이 없는 거죠. 우리나라 토지는 사실은 밭작물을 습기가 많아서 사실 밭작물 심어서 안 되는 토지가 대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첫째, 그 다른 작물을 심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생산된 밭작물을 갖다가 정부가 수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다른 농산물 연쇄 파동의 원인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논에 타작물을 심을 수 있는 품목이 몇 개의 품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생산 조정도 대단히 잘못된 그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기획재정부에서 추가 예산이 들어간다 해가지고 내년 예산에다 타작물로 심었을 경우에 헥타당 300만 원 주는 그 안을 정부가 올 초에 지금 발표를 했는데 네. 그 예산을 지금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는 돈을 들여서 타작물을 하지 않겠다. 농민이 알아서 해라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러면 농민들이 쌀 소득이 안 되는데 사실 논에다가 다른 작물을 심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농민은 논에다가 벼를 심어서 사실 소득을 얻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생산 조정 문제도 정부가 만만치 않은 그 방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역시 저희가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들을 제가 한번 짚어봤는데, 제가 좀 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쌀값 폭락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또 저희가 굉장히 기쁜 일인데 풍년이 계속되면서 쌀 생산량이 이렇게 많아지고 이러면서 이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송춘 교수님. 결국은 정부는 쌀 생산 과잉으로부터 모든 문제를 찾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우리 이호신 회장님은 쌀 생산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어쨌든 이제 쌀 수급 조절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식량 안보를 지키면서도 쌀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먼저 우리가 지금 연간 약 41만 톤을 수입하고 있는데요. 예. 이 수입쌀 부분을 명확하게 국내 시장에서 격리를 시켜야 됩니다. 예. 국내에서 생산돼가지고 가을에 수매하는 것은 격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시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격리란 부분은 예를 들면 식용이나 가공용으로 들어오지 못하게끔 예를 들면 사료용으로 수입을 한다면 질이 아주 낮은 쌀을 들을 수가 있고 그러면 외화를 전략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연간 10만 톤을 1년간 보관하는데 약 400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관료가 140억이고요. 저구미가 경제적 가치가 더 떨어짐으로써 약 220억, 금융비역 40억 정도 포함되어지는데요. 일부에서 해외 원조 주장도 나옵니다. 근데 10만 톤을 해외 원조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하냐면, 왜냐하면 아프리카로 많이 보낸다면 약 2,40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해외 원조라는 것도 대안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생산 조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300만 원 정도 보상금을 주었거든요. 네. 근데 쌀을 1헥타를 재배하면 약 1,000만 원 정도 소득이 나옵니다. 근데 그동안 정부가 권장했던 조사료 같은 경우는 1헥타를 심어야 약 4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300만 원 보전해줘가지고 어느 농가도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600만 원 이상을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정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쌀 생산 조정제라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도 2번 정도 도입을 했었는데 실패를 했었고요. 예. 그래서 뭔가 정말 명밀한 분석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장기적으로 쌀 수급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고요. 많이 언급되고 있는 조사료 문제는 우리 이효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논에는 조사료가 안 맞습니다. 네. 정말 조사료는 사실 밭에 맞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논에는 사료용 쌀을 심어야 됩니다. 근데 사료용 쌀 같은 경우는 일반 쌀에 비해서 실제 소득률이 약 10분의 2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80%를 보조해야 하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1헥타당 550만 원에서 1,400만 원까지 보조를 하면서 이 쌀값 폭락 문제를 잡았습니다. 일본도 2년 전까지는 쌀값 폭락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고요. 71년부터 생산 전지를 쭉 실시해 왔는데 다른 작물에 연동이 되지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4, 5년 전부터는
사료용 쌀로 전환한 부분에서 예. 생산 조정이 명확하게 성공으로 평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크게 보면 두 가지 말씀이신데 41만 톤에 매년 의무적으로 쌀을 수입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수입하되 이거를 이 식량이 아니라 사료용으로 해서 시장을 아예 처음부터 좀 분리시켜야 한다는 말씀이시고 또 하나는 이제 핵심적으로는 쌀을 상품으로 똑같이 보지 말자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호신 회장님, 이게 굉장히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식량을 부족하면 수입하면 된다. 예. 이런 어떤 철학을 갖고. 그렇죠. 이게 잘못된 철학을 갖고 지금 농정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예.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사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식량 자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유럽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식량 자급률이 100% 이상이 넘어가고 있고요. 지금 만성적인 지금 식량난을 하다 있는 북쪽도 사실은 식량 자급률이 70%입니다. 예. 우리는 지금 20%대 중반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 식량 자급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보고요. 사실 이제 이 식량 자급뿐만 아니라 사실은 농지가 갖고 있는 사회 공익적 기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뭐 1년에 노원의 어떤 공익적 가치가 10년으로 따지면 1조 한 2천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이런 차원에서 사실은 정부가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민들한테 농지를 보존하고 농사 짓도록 하는 것이지 단지 그 농사를 통해서 식량만의 문제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농지 보조와 보존과 이제 식량 차원에서 정부가 이 대책을 세워야 된다 보고 있고요. 아까 송춘호 교수가 말씀하신데 일본 사례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은 지금 쌀이 남아 들어가서 좀 재작년부터 사실은 사료용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사실은 사료용 재배에 대해서 좀 아직까지는 좀 부정적인 그런 상황. 거부감이 좀 있죠. 예. 아직 지금 사람이 지금 다 북쪽에 있는 지금 우리 동포들도 굶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 저소득층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대로 된 좋은 쌀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료용 재배는 시기상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사료용 재배는 맞지 않고 이제 수입된 쌀을 갖다가 사용으로 쓰는 방안은 저희들도 이제 전혀 식용으로 쓸 수 없는 그것은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좀 확인해야 될 것은 사실은 지금 의무 수입량 41만 톤이 지금 우리 들어오고 있는데 해마다 이것이 이제 저희를 할당 관세라고 해가지고 매년 지금 41만 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밥살용이 12만 톤인데 근데 다른 작물은 사실은 TRQ라고 해서 부족한 양만 수입하거든요. 근데 쌀말은 지금 국영무역을 통해서 우리나라 쌀이 남든 모자라든 100%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쌀값 폭락의 원인 진단을 과잉 생산과 수요 감소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수요 감소도 1년에 지금 2kg 정도, 1.8kg에서 2kg 정도가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데,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 전체 양으로 보면은 8만에서 9만 톤밖에 사실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쌀, 과잉 생산이다, 이런 어떤 진단, 쌀값 폭락의 원인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은 잘못됐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생산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농지를 해제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부가 쌀값 폭락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서 부족하지 않을 때, 남을 때는 사실은 수입을 하지 말고 부족했을 때만 수입하는 그런 방안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정부가 농민들의 이야기를 좀 직접 좀 경청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호근 의원님, 역시 이제 이 같은 고민들이시긴 한데요. 저희가 예전에 보면 80년도 그리고 93년도에는 흉년이 들면서 쌀을 비싸게 수입했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전례를 생각해 보면 지금의 쌀 생산 과잉이 과연 걱정할 사안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걱정을 해야죠. 과거에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 반면교사 측에서 과거로부터 현명함을 사실 좀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그때 우리가 지금 쌀을 수입하면서 실제로 79년도, 80년도 쌀을 수입을 집중적으로 했던 때였었거든요. 지금 현장에서 나오는 소리가 30년 전 쌀값이 지금 그대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81년도에 그 쌀을 갖다 120만 4,700여 톤을 갖다가 수입을 했었는데, 그때 돈으로 지금 환산하더라도 2조 원입니다. 식량이 부족하게 되면 그 정도 막대한 돈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과거에도 우리는 겪어놓고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민들의 생각은 전혀 안 하고, 특히
농민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농민이 살아있어야 앞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식량이 살아있어야 나중에 극단적으로 갔을 경우는 이 국민이 살 것 아닙니까? 이런 데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예. 사실은 식량은 또 농업은 노는 다원적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거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권입니다. 이걸 식량이 부족했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막대한 돈을 줘 수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요.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해답은 아니기 때문에 예. 정부에서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생각을 좀 달리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진우 과장님, 그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 상황인데, 뭐 이제 그 쌀 생산 조정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한 가지 나오고 있는 안이 안식년제, 예, 휴경제도를 이용하자는 건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보전을 위해서는 이제 농지에는 저는 작물이 이렇게 재배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좀 표를 좀 보면서 예, 설명을 예.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부에서는 그동안 쌀 생산 조정제와 논소득 그 다양화 사업을 이렇게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쌀 생산 조정제는 2003년에서 2005년까지 이렇게 3년간 2만 7천 헥타에 대해서 헥타당 300만 원씩 약 예. 800억 원을 이렇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쌀 생산 조정제를 그 시행하는 과정에 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휴경지에 사실 그 작물도 경작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 보조금을 이렇게 지급을 해야 하냐. 이렇게 국민적 저항이 있었고요. 또 농지의 농지법을 보면은 그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1년 이내에 그 해당 농지를 이렇게 처분해야 한다 해가지고 농지법이 이렇게 접촉되는 이렇게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논농업 논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은 2011년에서 13년까지 3년간 했는데 그 헥타당 300만 원씩 4만 헥타에 대해서 약 1,200원을 이렇게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그 전현자 이호신 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2017년도에 정부에서 이제 생산 조정제를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만 헥타를 헥타당 3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근데 그 지금 그 예산이 그 기재부에서 지금 삭감이 그런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는 국회에서 지금 확보를 지금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휴경 그 안식년제 도입에 대해서는 그 이제 쌀 생산 조정제 할 때도 이렇게 좀 국민적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되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곡물 자급률 향상에도 좀 역행이 된다. 그리고 농지법이 이렇게 저촉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작물 재배, 뭐 콩이랄지 맹류, 사료, 녹부작물로 이렇게 확대를 좀 했으면. 근데 이호신 회장님께서는 아까 먼저 녹비종 작물은 좀 그 논의는 좀 부적합하다 그렇게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녹비작물이라도 심어서 지력이라도 저는 이제 증진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아까 송춘호 교수님께서는 이 쌀 생산 조정제에서의 그 농민들 지원 단가가 300만 원으로는 효를 볼 수 없다. 이제 600만 원까지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고요. 예, 안식년제에 대해서는 이 박진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썩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는 않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제가 이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요. 지금 뭐 이렇게 농업진흥제 해제 또는 쌀 생산 조정제, 안식년제 이런 제도들이 다 각각 좀 미봉책이다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좀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떤 제도가 있어야 될까요? 예, 그동안에 사실은 휴경지 보상도 해왔고, 여러 대책을 세워왔지만 사실은 생산 조정도 다 해왔고, 그렇죠. 그리고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10년 동안 이게 쌀 대책을 정부가 내놓은 게 주로 그런 대책이거든요. 지금 쌀값 폭락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지금 정부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 수치 가격하고 사실은 전국 쌀 생산 평균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 가격은 RPC에서 추려한 평균 가격을 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13만 5천 원 정도 보고 있는데요. 사실 농민들은 지금 농가 수치 가격, 농민들이 벼로 팔았을 때 지금 9만 6천 원대를 지금 팔고 있습니다. 40kg에 지금 3만 5천 원. 그럼 이 키로당 계산하면 875원입니다. 과거에는 뭐 쌀값이 사실 개 사료값보다 못하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껌값보다 못한 그런 가격이 떨어져요. 더 큰 문제는 이제 판로가 없어서 지금 농민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심각한 상황이고 쌀 대란이 촉발됐는데 정부가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사실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정부 예. 대책은 주로 신곡 수량이 이상 초과된 물량에 대해서 시장 경영하겠다 이런 건데요. 사실은 시장 경영은 농민들 생산비 보장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직접 농민들한테 직접 수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100만 톤 이상을 적어도 지금 정부가 작년에 17% 정도 수매를 했고 시장이 예. 포함해서 근데 100만 톤 이상은 수매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시장 그 우선 지급금이라고 하고 있는데 8월 평균 가격에 90% 준 그 우선 지급금도 사실 작년만큼은 5만 2천 원 줘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농민들이 농가 소득이 물가 인상이나 이런 걸 방해해서 사실 쌀값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쌀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재고량 문제입니다. 지금 200만 톤 정도 되는 재고량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현재 있는 예. 예, 그 재고를 예를 들자면 다시 해결했는데 다시 시장으로 나오면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재고 대책이 필요한데 그건 대북 쌀 지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송철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해외 원조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 됩니다. 또 관리한다 해도 보관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예. 대북 쌀 지원이 사실은 제일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북쪽에서는 지금 수해로 인해서 대단히 큰 식량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지금 이명박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들어와서 사실 대북 지원이 끊겼는데 사실 대북 지원을 50만 톤 이상은 지금 당장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대책은 사실은 단기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폭락을 설령 생산 면적을 생산 조정을 하든 농업진흥직을 하든 그것은 내년의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쌀값 폭락은 지금 당장의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재고량을 없애야 돼 쌀값이 올라가는데 그래서 대북 지원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41만 톤의 그 수입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밥쌀용 수입은 의무가 사라졌습니다. 관세화로 되면서. 그래서 12만 톤에 해당되는 밥쌀용 수입을 중단해야 되고 저가 수입쌀도 우리가 필요한 양만 수입하고 필요하지 않는 양은 수입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송 교수님. 이제 아까 이제 쌀 생산 조정제의 경우도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근본적으로 쌀값 폭락의 문제를 잡기 위해서 일부 농민들에서는 이제 토지에 대한 공개념 도입이라든가 또는 농민의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된다든가 이런 이제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물론 토지 공개념 도입 같은 것도 적절히 필요한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도 얻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릴 걸로 예상이 되집니다. 예. 그러니까 농가의 토지 공개념을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시면. 지금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분을 예. 이것은 농업이라는 것은 식량자원이라는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기반사니까. 부분입니다.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정한 면적을 공동으로 국가에서 결국 관리하자 하는 예. 차원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올해만 8만 9천 톤의 2012년도 살을 그다음에 사료용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8만 9천 톤을 관리하는 데 비용이 약 2,100억 정도였습니다. 예. 그러면 현 정부가 특히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모든 경제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응이란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 특히 쌀값 문제, 농업 문제에 대해서 항상 뒷부경쟁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가장 시장에서 문제가 과잉도 문제지만 심리적인 과잉 문제가 더 크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약 30만 톤 정도만 물량을 없앤다 면 쌀값은 충분히 안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고요. 그 30만 톤을 실제적으로 필요한 면적은 5만 헥타에서 6만 헥타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2015년산 같은 경우에 7,200억 정도의 변동집불금이 들어갔거든요. 여기에 관리비 따져보면 그 1조 5천억 정도가 포함이 되집니다. 예. 그런데 예를 들면 5만 헥타에 대해서 600만 원 정도의 헥타당 600만 원 정도의 보증을 준다면 3천억이면 충분합니다. 3천억이면 생산자도 만족하고 정부도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근데 논은 반드시 논으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예. 여기에서 다른 작물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요. 그러면 사료용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사료용 쌀이 필요하냐면 아까 우리가 식량자금 문제가 나왔지만 우리 식량자금료하고 곡물자금료라는 표현이 이렇게 혼용돼 쓰고 있는데 식량자금률에는 이 사료용 구물이 빠진 거고요. 예. 곡물자금료에는 사료용 구물이 포함된 겁니다. 근데 우리 작년도 같은 경우에 곡물자금률이 지금 23.8%입니다. 그다음에 식량자금률은 50.2%인데요. 2011년도에 우리 정부에서 2020년에 우리나라가 주권 국가로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식량자금률은 60%, 예. 곡물자금률은 32%까지 끌어올려야 된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하락하고 있거든요. 정부가 그렇게 발표했는데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2011년도에 발표한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 농지가 169만 헥타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175만 헥타의 농지가 필요합니다. 예, 오히려 늘려야 되는 거군요. 사실 해제할 예. 때가 아니고 지금 더 확보해야 되거든요. 예. 이런 차원에서 농지는 확보해 나가면서 시장의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생산 조정제가 현실적인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는요. 예. 그렇군요. 이제 오늘의 토론을 마무리 지면서 마무리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송수 교수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방금 전에 정부가 2020년에 우리가 식량자금의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 실행 계획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로드맵 내에서 농업진흥지구 해제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혀 장기적인 비전 없이 이제는 쌀값 안정화를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지금 몇 년 동안 쌀값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보다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신 회장님, 예,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헌법 121조에도 사실은 경제와 유전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농사지는 농민이 소유하도록 이렇게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정부 들어와서 비농민 농지 소유를 용인해주는 그런 그 법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어떻게 농지를 갖다가 투기장으로 만들고 있는 이 정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단히 불안해하고 있고요. 사실 쌀은 우리의 주식입니다. 이 주식을 지키는 일은 사실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또 국민들이 함께 모아야 됩니다. 근데 정부는 사실은 모든 책임을 쌀값 폭락의 모든 책임 이것을 농민들한테 떠넘기면서 정부는 예산을 투여해서 사실은 식량을 자급하고 농지를 보존해야 되는데 정부는 전혀 그럴 의지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은 지금 30년 전으로 폭락된 이 쌀값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농촌에 큰 혼란이 올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진도 회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농업진흥지역은 그동안 정부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보존해온 그런 땅이자 이렇게 우량 농지입니다. 쌀값이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단기 카드로 해가지고 농업진흥지역을 해제, 축소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이렇게 발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그 식량 안보, 또 통일 대비, 그다음에 또 기상 이변 이런 것 등에 대비를 해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문제는 정말 신중하고 제한적이고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호근 의원님, 예,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발표된 정부 정책이 사실 혼란스럽고요. 의원으로서 또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좀 화가 나기도 합니다. 학교 폭력이 사실 좀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고령사회로 가면서 노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또 차량이 증가하면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학교 폭력 대책으로 학교를 없앨 것이며 노인 문제 대책으로 노인을 없앨 것이며 또 교통사고 해결 방안으로 차를 없앨 것인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예. 농업진흥지역 해제 추진은 졸속한 계획이므로 취소하고 재고미를 격리해주고 의무 수입량이 시장에서 격리되도록 고민해 주시길 정부와 당정에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의 토론 모시고 저희가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토론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분 모두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불안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정책이다라는 데 동의를 하셨습니다. 특히 전라북도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밥은 곧 하늘이고 그리고 쌀이 우리의 모든 것이고 또 논이 우리들에게 인생의 전부였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전라북도에서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쌀값이 폭락하고 풍년이 들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서 농업진흥지역을 쉽게 해제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단기적인 정책이고 또 많은 위험성을 가져올 것 같습니다. 2008년에 세계 곡물 파동을 겪으면서 우리가 곡물의 위험성, 곡물 시장이 얼마나 이게 쉽게 변동하고 또 얼마나 많은 위험성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제가 실감한 바 있었습니다. 쌀 생산량이 늘었다고 해서 단순하게 농지를 줄이는 근시안적인 대책에서 벗어나서 좀 더 중장기적이고 그리고 면밀한 대책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정부의 생각과 농민들의 생각이 좀 일치되고 새로운 관점으로 농업을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새로운 대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패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